반갑습니다. 국민대학에서 미술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미술평론가 최태만입니다. 한국 현대조각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먼저 근대 시기와 현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통시대의 조각의 대부분은 불상이거나 민속 조각이었죠. 근데 근대적인 또 서구적인 인체 조각을 배운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동경미술학교에 유학했던 선구자들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복진 등을 들 수 있고, 해방 이후에 후학들을 양성했던 윤효중, 김경성 이런 분들도 동경미술학교에서 서구조각기법을 배웠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조각은 거의 대부분 인체 조각으로 국한되어 있었고, 또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때에는 물자도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큰 작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김복진의 경우에는 금산사 미륵불과 같은 불상조각을 만들었지만 그건 종교조각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현대조각은 1945년 해방 이후 비로소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군정을 겪었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 현대조각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제1회 국전에 출품했던 작품들은 대부분 인체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 1953년 영국 테이트 갤러리가 허버트 리드와 헨리 무어를 중심으로 무명정치수를 위한 기념비 국제 공모를 했었죠. 그때 전쟁 중이었지만 영국에서 한국에도 출품을 의뢰하는 문서를 발송을 했고, 그것이 문교부를 통해서 당시 부산에 피난가 있던 서울대학교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때 출품해서 김종영이 나상이라는 작품으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나라로서는 현대 추상 조각을 경험하는 최초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을 받은 것이 레그 버틀러라는 조각가였고, 바바라 헤퍼워드 같은 추상 조각가도 역시 참가하고 수상 작가였죠. 부산에서 수상 소식을 전해 들은 김종영은 당시 수상 작가들의 자료를 모아서 엽서만한 작은 크기의 작품 사진을 모아서 추상 조각을 연구하게 됩니다. 결국 김종영에 의해서 1953년 제2회 국전에 김종영이 출품한 것이 세란 추상 조각인데 추상 조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돌이켜보자면은 송영수 경우에는 1930년생이니까 일제시대 때 청소년기를 보냈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1950년 6월입니다. 불행하죠. 입학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3개월 정도는 서울이 북한 인민군이라 하죠.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학교도 뿔뿔이 흩어졌죠. 결국은 피난 수도 부산에서 다시 개강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1년 뒤의 일이니까 송영수 경우에는 입학하자마자 1년은 잃어버린 1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피난 도시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경우에는 송도에 있는 일식집 다다미 방을 실기실이자 또 밤에는 교수들의 숙소로 썼는데, 그쪽에서 김종영을 통해서
현대 조각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대학에는 김종영뿐만 아니라 한 분이 윤성옥이란 분이 또 교수로 근무했었습니다만, 윤성옥 교수의 경우에는 서울미대 학생과장으로 재임하다가 인민군이 철수를 하면서 좌익계 학생들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의정부 부근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영수의 경우에는 윤성옥 선생으로부터도 배우지도 못하고 결국은 직접적인 서성은 김종영이지만 당시 서울미대의 학장이 장발이었기 때문에 장발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근대기, 즉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근대적인 조각 기법, 방법을 받아들이고 현대 조각의 모색, 전개는 대체로 1950년대 중반 이후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발 교수의 경우에는 미술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장발 교수를 통해서 서양 미술사를 습득을 했을 것이고, 김종영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직접 본인의 미학이나 예술 철학을 가르쳤다기보다는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농부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조각가의 모습을,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조각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김종영의 경우 거의 뭐 검언과도 같은 이런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선생이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김종영의 경우에는 다른 취미가 없었다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술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자리를 가지거나, 아니면 매우 사교적이라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하기보다는 거의 혼자 은둔자적인 모습으로 조용하게 작업하다가 집에 가서는 서예를 한다든지 드로잉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당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성실하면서 자기금욕적인 예술가의 모습으로 비쳤을 겁니다. 송영수의 경우 작업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보면은 김종영의 금욕적인 어떤 태도보다는 굉장히 활달하고 또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 선생을 통해서는 이론, 또 김종을 통해서는 예술가의 자세, 태도 등을 배웠을 것입니다. 1949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첫 전람회가 개최되었지만 전쟁으로 연기되었다가 1953년에 제2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가 열리죠. 그때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인체 입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김종영만 세라는 목조 추상조각을 출품을 했었죠. 물론 추상조각이 일부 출품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인체 조각 중심이었고, 송영수가 제2회 국정원 출품했던 작품, 또 그 시기에 같이 작했던 자매라는 석조를 보면 전통적인 인체 조각인데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라 덩어리, 양계를 강조하고 있는, 즉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현하기보다는 작품의 주제에 가지고 있는 것, 뭐 자매라면 자매,
가족이라면 가족 이런 주제를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덩어리로 표현했고 또 질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수 작품의 경향을 크게 보면은 종교를 주제로 한 것, 그 다음에 새를 주제로 한 추상조각, 그 다음에 인체, 인체라도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조각과 같은 이런 조각이 아닌 덩어리로서 인체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재료로 보더라도 초기에는 뭐 석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으면 석조, 그 다음에 석고, 그 시대가 너무 힘든 시기였으니까 작업을 하다가 57년을 전후해가지고 용접 조각을 하게 되죠. 이 용접 조각의 이제 주제가 세 가지 압도를 하고 있고요. 테라코타의 작업에서도 새도 나오지만 인체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몇몇 작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목조의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헨리 무어의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공간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작품이 나타나 있죠. 물론 모티브는 인체로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송영수를 단지 철 용접 조각의 개척자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폭이 굉장히 넓고 또 작품도 다양했던 작가라고 볼 수 있죠. 영국 미술평론가 허버트 리더는 20세기 초반 용접 조각이 확산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신철기 시대란 개념을 썼었습니다. 만약 그 개념을 한국 현대 조각에 적용할 수 있다면은 1950년대 중후반이야말로 신철기 시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 용접 기법을 외국에서 배워가지고 국내 소개한 작가는 김정숙인데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홍익대학교에 용접실을 개설하고 제자를 가르쳤죠. 그 첫 번째 제자가 이제 박종배 같은 작가를 들 수 있고 송영수의 경우에는 거의 독학, 자발적으로 용접 기법을 터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직후 주변에서 뭐 고철, 뭐 이렇게 포탄 껍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군이 버리고 간 그 드럼이죠, 그죠? 기름통, 뭐 파편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용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전에서도 용접 조각이 많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다른 작품을 보면은 철 조각을 이어붙이는 이런 것이 특징인데 송영수의 경우에는 드로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완결성이 강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놓고 그것을 용접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용접 조각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자꾸 확장되는 이런 특징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형태를 이렇게 좀 엉축되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송영수 조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또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영수 조각이 지니고 있는 많은 특징들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생명성입니다. 그것은 용접 조각뿐만 아니라 테라코타 등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인데 사실 생명성이란 것도 1950년대 우리 한국 미술에서 좀 널리 통용되던 개념이었습니다. 영어로 vitality 또는 vitalism이라 하죠. 그죠? 이 용어를 또 썼던 사람이 허버트 리더이기도 한데 추상표현주의 미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통 추상표현주의 여러 특징 중에서 이제 생명성이라는 것을 이게 주목을 한 것이죠. 송영수의 작품의 주제는 새이거나 아니면 뭐 부재의 나무 같은 것도 사실 식물이지만은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인간
이런 것들도 생명과 연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어떤 존귀함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생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테라코타 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어때 테라코타 이렇게 용접 조각의 경우에 수직적인데 테라코타는 약간 수평적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생명성이란 것을 이렇게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고 또 추상편주의에서 볼 수 있는 격정성,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폐허 위에서 나타난 미술이 표현할 수 있는 생명의 존귀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고 그 폐허 위에서 나타난 작품이기 때문에 역시 생명의 존귀함을 추상적인 형태와 특히 생명을 유추, 연상시키는 용접자국 표면, 그 다음에 작가의 손의 압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테라코타의 질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30년에 태어나서 70년에 요절이죠. 그죠? 과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작업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작업에 대한 의욕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송영수가 본격적으로 작업한 시기는 1953년부터 70년까지니까 뭐 대략 한 17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작업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작업으로 향한 의지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재료도 흙으로부터 나무, 또 철, 나중에는 가장 최신의 현대식 재료를 할 수 있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까지 다양하게 재료도 다양하게 하려고 했었고 형태도 물론 송영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형태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또 보면은 다양하죠. 그죠? 예를 들면 대립이란 작품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서 돌듯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맞물려 있는 작품도 있고 또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상승하면서도 옆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추상적인 형태도 있고 또 새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날개를 적게 만들고 목을 길게 뽑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날 수 없는 새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실존적 한계 같은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어떤 다양성 속에서도 또 민족적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송영수가 남겨놓은 글을 보면은 한국 미술의 특성에 대한 관심도 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심이 아마도 석굴암에 있는 부조 중에서 특히 제가 이 성북구에 있는 송영수 자택에서 확인한 바로는 아마도 범천산과 제석청산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다시 한번 재현한 부조를 집 마당에 이렇게 세워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통일신라 시대, 즉 8세기 조각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석굴암 조사를 통해서 비례로부터 표현에 이르기까지 그죠? 나름대로 그죠? 고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조각의 방향을 찾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마당에 세워놓을 정도라면은 그런 점에서 송영수는 그 현대조각의 개척자로 보통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통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조각가들과 면담을 해보면은 조각가가 되기 전에
화가가 되기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회화나 조각은 뭐 장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죠? 사실 각자의 독자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회화를 전공하고 싶어 한다더라도 회화는 2차원적인 평면인데 조각은 3차원적인 입체니까 물질감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조각을 하다 보면은 조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 때문에 자기가 조각을 선택한 것을 오히려 더 만족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송영수의 경우에도 처음에 미술을 전공하리라고 마음먹었을 때 회학과로 진학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서성 중에서 물론 장발 교수는 화가이지만 김종영 선생이 지니고 있는 그 김종영의 인품이라든지 예술가로서의 자세 이런 것이 따르고 싶은 일종의 거울과 같은 부분이었을 테고 또 만든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각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 그 뒤에는 그죠? 조각의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했던 장발에 어떻게 보면 권유라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압력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장발 선생의 이제 추천도 작용을 했을 테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송영수가 지금까지 남겨놓은 약 3천여 점에 이르는 드로잉, 밑가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종영이 남겨놓은 드로잉도 3,000점인데 생전에 김종영의 동생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막 트럭에 한 2트럭분의 스케치북을 놔둘 데가 없어서 버렸다는 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결국은 김종영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시간 외에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서예를 하거나 드로잉을 하는 것이 거의 일상화됐다시피 했죠. 3,000여 점의 드로잉을 남겼다는 것은 송영수 역시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종영처럼 많은 시간을 드로잉에 할애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송영수의 드로잉을 보면은 대체로 형태에 대한 탐구, 또 공간에 대한 탐구가 많지요. 그래서 단지 화면 구성이 아니라 이것을 입체로 만들었을 때 어떤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드로잉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에스키스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드로잉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전에 송영수는 공공조형물도 많이 제작을 했었죠. 육군사관학교라든지 공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민족선열동상 기념사패가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원효대사라든지 등등의 위인들의 동상조각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송영수의 공공조형물, 공공조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이걸 제작하다가 사실은 과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후에 완공된 것이 1970년 경부고속도로 준공기념탑입니다. 이건 워낙 거대한 규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도 힘들고 또 기간도 오래 걸렸던 것이죠. 이때 도면과 지금 현재 추풍령에 있는 그 기념탑을 보면은 송영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이 형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뻗은 경부고속도로의 형태 중에서 인터체인지라고 하죠. 인터체인지의 모습을 단순화, 초성화 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한국의 전통 매듭을 모티브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상징하는 성장, 발달의 이미지를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형태 속에서 인터체인지를 매듭과 이렇게 결합시킴으로써 이 형태가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매듭의 모티브로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런 점에서 송영수의 공공조각 중에서 경부 고속도로 준공 기념탑의 경우 전통에 대한 또 현대성에 대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송영수 나름대로의 비전이 제시된 작품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송영수의 공공조각은 사실 공공조각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많이 개입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그 탑의 경우에는 송영수의 철조 양식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관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념적 전제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기계를 주로 다루는 학교이니까 뭐 비행기라든지 아마 그런 특성들이 송영수의 작품과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자신의 양식이 공공조각에도 이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아마 의도했고 그것을 아마 설치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